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백승주 전쟁기념 사업회장님과 함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 상황, 또 우리 군의 대응 등을 집중적으로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매주 이렇게 나와주시고 오늘은 특히 또 의미가 있는 게 요즘 북한 상황이 심상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은 차차 드리고요. 우선 앞서 다가오는 회의 소식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소식, 6월 5일부터 이틀 동안 일산하고 서울에서 열리는데요. 먼저 이 행사가 열리는 의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 우리 대통령실의 그 안보실에서 공식 발표도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아프리카 국가를 상대로 최초로 다자 외교를 벌리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무려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48개 그 나라가 참가를 하고 25개 나라가 정상급 지도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굉장히 분주할 것 같아요. 25개 나라와 양자회담을 하고. 그럼 25번의 정상회담을 그렇죠. 해야 되는 정상회담을 거죠? 네. 해야 되고 또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또 산업통상부가 주관이 되어서 비즈니스 서미트, 네. 경제인 정상회담을 열어서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같이 논의하는 그런 포럼인데요. 제가 최근에 아프리카를 갔다 왔는데도 그 아프리카와 대한민국과의 관계, 아프리카와 한반도의 관계에 일대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회의가 열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외교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의 전에 에티오피아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분위기를 조금 더 감지를 하셨을 텐데요. 자,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요즘에 아프리카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인구, 외교면, 그다음에 잠재력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전 세계의 어떤 물질 문명의 발전 추세로 보면은 결국 생산 기지, 경제적 생산 기지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아시아로 왔다가 다시 인도로 갔다가 하는데 다음 지역이 어디가 될 것인가, 경제의 어떤 세계 공장이 어디 될 것인가 보면은 아프리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구 면에서도 이미 14억 5천 정도에서 중국과 인도를 넘어섰고요. 놀라운 건 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몇 %인가요? 거의 5% 정도 되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고 1%가 안 되는데 참 비교가 경제 되네요. 규모도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어떤 공장, 세계의 공장이 아프리카로 갈 가능성이 많고요. 국가들은 조금 아직은 우리가 정치학적으로 네이션 빌딩, 국민 형성, 국가 형성이라는 그런 단계에서 약간 혼란을 겪고 있지만 이미 아프리카 그 연방 회의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국가가 55개 나라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외교 무대에서 집단의 목소리를, 아프리카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래서 외교적으로도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협력이 필요한 파트너가 될 것인데, 최근에 엑스포에서 우리가 참패를 당했잖아요. 네. 결정적인 아프리카의 보팅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 외교에서 아프리카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회의에 여러 가지 저희가 중점적으로 집중하고 또 협력해야 할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 거슬러 올라가면 1961년 6개 국가 수교를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그 이전부터 이전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지 않았습니까? 한국 전쟁 네. 기간에 아프리카에서 2개의 정치 단위체가 실제 병력을 보내서 참전을 했습니다. 네. 이리오피아가 6천여 명을 보내서 122명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전사했습니다. 순직했고요. 네. 그 당시에는 지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는 나라 이름이 좀 다른 남아프리카 연방이라 해서 1910년에 영국 자치령으로 있던 아프리카 연방이 그 공군 부대를 많이 보냈어요. 그 네. 전투기하고 많이 보냈는데 지금 나오는 화면을 보면은 에티오피아 이게 지금 현지에 에티오피아. 있는 현지에 그래서 있는 참전 기념비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 한국전 참전 기념비인데 지금 나와 있는 분이 에티오피아의 외교부 장관이에요. 제가 저 행사에 참석했는데 이분이군요. 예, 네. 저분이 거의 1시간여 동안 자리를 같이 하고 한 20분 정도 연설을 하면서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것을 회상시키고 한국과의 어떤 미래 발전을 같이 발전해 가야 된다 이렇게 역설을 제가 옆에 들으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이제 보면은 그 122명의 병사 이름을
한국전에서 순직한 병사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거명하면서 그 거명하고, 네.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관계를 이렇게 해상시키는 그런 게 있었고요. 저도 저기에서 한 짧게 연설을 했습니다만은 에티오피아 정부가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요. 오늘 뉴스만 봐도 이티오피아의 국정원장격 되는 분이 와서 우리 국정원장과 오늘 대화하는 내용도 나왔고 상당히 한국과의 어떤 협력 관계를 굉장히 이렇게 중요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데요. 짧지만 이 말씀 좀 더 드리면 이티오피아가 그렇게 한국 전쟁 도왔는데 한국전에 참전한 6천여 명이 생존한 참전자들은 혹독한 대가를 또 치릅니다. 1974년에 맹기스라는 소련이 쿠데타를 해서 한국전에 이제 친북 사회주의 정권을 만들어서 한국전에 참전한 생존자들을 강제로 전역시키고 사형까지 시키고 도시에서 수도에서 추방시키고 동네 해체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픈 기억이 있어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에티오피아의 그 참전 용사 6.25 때 도와준 국가를 좀 같이 번영하는데 더 많은 나라가 있지만 더 네. 긴밀하게 협력해야 될 도덕적 의무감 또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에 같이 나와 있는 저분들이 실질적으로 참전을 하신 예, 분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참전한 분들인데 92, 93, 94 연세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역으로 따져보면은 상당히 고령이시네요. 17살, 18살, 19살 네. 때 그때 살시 황제의 그 친위 그 왕을 지키는 친위 군으로 있다가 전쟁에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 참전 용사가 한 40여 분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힘들게 사셔서 저기 있는 분들이 한국의 참전국 기념사업회라 해서 민간단체를 만들어서 짬짬이 또 저분들 경제적으로 돕고요. 나이 든 분은 홈케어까지 해드리고 집도 수리해드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깊은 감동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아, 소년병이 이제 노병이 돼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를 찾게 되는 이 참전 용사들도 있을 텐데요. 이분들과 실질적으로 이제 전쟁 기념 사업을 하시면서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정말 그동안에 강산이 수십 번 변하면서 한국 사회도 정말 많이 발전했거든요. 놀라죠, 이분들이 딱 한국 땅을 밟았을 때 보이는 반응 네. 궁금해요. 너무나 놀랐다 그래요.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고 이렇게 발전한 나를 만든 데에서 자기가 그 종교가 어쨌든 간에 신의 가호가 있었고 또 신의 가호를 또 비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한국전 참전한 에티오피아에 대해서는 도와드릴 부분이 많아요. 그 참전 국가의 특혜 관세라든지 또 노동력 수급 문제에서 도와줄 수 있고 또 이게 조금 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그 당시에 800여 명이 우리가 그때 공군력이 굉장히 부족했는데 나중에 미그 15기가 소련의 지원을 북한에 올 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때 남아공이 영연방 자치령이었지만 그 당시에 전투기를 굉장히 많이 보내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한 30명 이상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아공, 이티오피아를 두 축으로 해서 아프리카를 이끄는 지도 국가들입니다. 특별하게 우리 관심을 갖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회장님. 이렇게 자유주의 수호를 위해서 참전한 용사들, 이 분들의 뜻을 더 기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우리 군의 대응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북한의 도발 얘기부터 풀어가 볼까 해요. 북한의 최근 연이은 도발 심상치 않잖아요. 그래서 대량의 오물풍선 도발도 있었고 또 사흘째 오늘도 GPS 교란이 있었습니다. 또 어제는 SRBM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 발사도 있었고요. 이런 일련의 복합적인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제 정치와 같이 연결시켜서 봤을 때는 북한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유엔 제재 속에서 체제를 지킬 수 있는 힘, 그 내구력이 약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상당히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서 그 체제를 버틸 수 있는 경제적 힘이 좀 늘어나 있는 근육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또 러시아와 중국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 편을 많이 들어줬어요. 네. 미국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자의적인 합법적인 방위태세 또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훈련을 가지고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다. 자극하지 마라 이렇게 해줬고 그래서 북한이 러시아, 중국 국제 여건으로 봤을 때 굉장히 힘을 얻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총선 결과로 아무래도
국내 체제가 새롭게 이제 정비되는 과정에서 우리 체제가 조금 북한이 받을 때는 흔들면 좀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더 있었다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도발을 준비하는 이런 게 더 큰 도발을 하기 위해서 구실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합니다. 물론 군은 실제 더 큰 도발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은 좀 그래도 의연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북한이 지금 도발하는 징후를 우리 군 당국은 이근과는 다르고 심각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네. 러시아가 계속 고무시키고 있잖아. 부추기고 있는 네네. 부분. 6.25도 사실은 스탈린이 고무시키는 거 살짝 빠져요. 빠지고 네. 나중에 탱크는 지원해주고 전투기도 지원해주는데 러시아가 지금 유럽 전선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국과 서방의 힘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그 형성되면은 저 러시아로서 유리한 전략 유리한 편이 있어서 북한이 이렇게 오판할 수 있고 북한이 어느 때보다도 상황을 오판하고 또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국지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싶습니다. 네, 실전 대비 태세를 더 강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북한이 최근 신형 무기 체계, 초대형 방사포, 이 보통 이제 한두 발 발사를 하다가 정말 10여 발 이렇게 무더기로 발사한 것도 참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례적인 일을 벌인 것은 성능 시험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군사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봐야 정치 될까요? 목적이 있고 김정은이 직접 참관했다 그러죠. 네. 그 15대 어떤 방사포 600mm를 한 대 쭉 발사를 했는데 네. 이건 우리 군사적으로 보면은 여러 대를 장비를 갖다 놓고 하나하나 발사 실험시키는 건데 15대가 항상 가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즉각 네. 가동할 수, 운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측면인데 지금 600mm 방사포 우리 한미연합당국은 군사당국은 KN-25로 붙였는데 이건 뭐냐면은 사거리는 400km 안팎이니까 한반도 어디를 타격할 수 있는 건데 최근에 자동 항법 체계를 네. 이렇게 서로 결합시켜 놨다. 이런 것은 이제 그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네. 거거든요. 그 600mm라는 거는 우리가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정밀 타격 능력을 보여주고 사거리를 보여주는 것은 언제든지 그 우리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무기를 실어서 핵무기까지 포함해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줌으로써 굉장히 우리를 위협하는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러한 모습인데 그게 특히 김정은만이 결심할 수 있잖아요. 네. 전쟁을 결심할 수 있는 타격을 결심할 수 있는 김정은이 항상 현장에 있다는 것은 이제 정치 심리적으로 상당히 압박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은 남한의 전체 주요 시설을 겨냥한 이제 표적 발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과시한 것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예. 할 수가 있겠죠. 예. 예, 그러면 이 오물풍선 얘기도 해보고 싶은데요. 오물풍선을 보낸 것은 대북 단체 전단 살포에 대한 맞대응이다. 뭐 이렇게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얘기는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참 유치해 보이기도 하고요. 엽기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성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던 김여정의 이 오물풍선 추가 도발이 있을까요? 예, 오물풍선은 정말 좀 유치하죠. 그게 네. 유치한데 오물에다 뭐 담배꽁초 뭐 이런 거 좀 넣어가지고 했다. 내용까지 발표하는 거 같아서 우리 국민들이 그럼 우리가 북한에 전날 뿌려서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북한 당국이 뿌리는 거하고 우리 쪽에다 살포하는 거하고 우리가 하는 거하고는 아니. 우리는 지금 그 헌법 질서 속에서 헌법 정신 속에서 시민단체들이 북한에 대해서 외부 정보를 유입하는 차원에서 뿌리는 거고요. 시민단체가 뿌리는 거하고 국가가 주인이 돼서 뿌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첫째는 우리 시민단체들이 뿌리는 그 대북 전단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고 또 둘째는 조금 이 오물을 넣는 대신에 다른 무기 또 군사적 화학물질 같은 걸 넣었을 때 하는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맞습니다.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중적이긴 한데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그 외부 사조가 유입된 데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더 큰 도발, 만약 여기서 우리가 맞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큰 도발을 하기 위한 구실을 찾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그 북한 당국이 직접 나서서 오물을 뿌리고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라서 이것을 설명하는 모습 속에서 뭐 그렇게 그 과민하게 할 필요는 의연해야 되지만 추가적으로 도발 구실을 차에서 더 큰 도발을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사실 북한이 더 과민한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보여져요. 우리가 보낸 대북 전단에는 임영웅 USB가 들어 있었는데 또 북한에서는 이렇게 오물로 대응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다분히 감정적. 근데 이 감정적인 대응이라는 게 좀 우려스러운 것은 예전에 회장님께서 국방부 차관으로 재직하신 시절에 저도 국방부를 출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2015년 8월이었죠. 이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목함 주례 도발. 당시 이 도발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정부가 대북 방송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향후 이런 긴장이 조성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 군은 그런 상황을 대비한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요? 예, 제가 차관실에 북한이 8월 4일에 목함 지뢰 도발을 했고 자기들이 안 했다고 발뺌하다가 우리 정부가 북한이 했다는 단서를 잡고 8월 10일에 6일 만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했거든요. 북한이 막 거의 전쟁 준비 태세를 내리고 그런 상황에서 상황이 굉장히 악화됐는데 8월 20일쯤에 제발 좀 만나달라고 연락이 와서 그 당시 황병서 총정치국장하고 네. 김양근이죠. 대남 네네. 책임자가 나오고 우리는 김관진 장관과 홍영표 통장관이 나와서 북한이 거의 손을 완전히 들었어요. 북한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했어요. 북한이 설치한 도발로 인해서 우리 측 남측 군이 다친데 유감을 표시하고 잘 지내자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거죠? 아니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네. 6개 항 합의문의 두 번째 항에 네. 인정한 부분이 있고요. 첫 번째는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국방부 차관 시절에 외신과 하면서 북한이 자존심 상하고 여러 가지로 더 큰 도발을 할 수 있다. 6개월 안에 도발할 것이다. 제가 외신하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콜이 난 적이 있어요. 남북이 합의했는데 북한이 도발할지 모른다 해서 네. 6개월 뒤에 북한이 도발을 했습니다. 더 큰 핵실험도 하고 도발을 해서. 네. 근데 북한이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그때 경험을 정말 잘 살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위축돼 가지고 북한이 전투준비 태세 내렸을 때 우리가 먼저 대화를 하자 그러고 그렇게 했으면 구걸했으면 평화를 구걸했다면은 남북 관계가 또 다른 방향으로 갔겠죠. 그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북 심리전 방송을 곧 바로 하겠다는 것보다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해야 되고 이것이 북한의 조치나 북한에 대해서 뭐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면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또 해야 될 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일종의 원칙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큰 원칙이 필요할 어떤 상황이 사겠다는 어떤 상황이 되면은 대북 방송 재개했는데 사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다시 확인된 거예요. 네. 북한은 지금 우리의 군함이라든지 전투기라든지 미국의 정찰기 이런 게 두려운 게 아니고 북한 주민들이 외부 소식을 아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폐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요. 북한이 지금 북한 주민들이 노동당 말을 안 듣기 시작했어요. 노동당이 먹을 걸 해결 안 해주고 의식주를 해결을 네. 못 해주니까 장마당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네. 북한에 정당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장마당과 노동당이 있으면 네. 지금 장마당의 힘이 더 세지니까 네. 이 장마당의 힘을 더 크게 하는 것은 외부 사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북한의 이번의 모습은 어떤 게 보면은 우리를 협박하는 모습도 되지만 북한이 가장 취약한 것이 뭐냐? 네. 외부 사조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외부 사조가 들어오는 걸 두려워하면은 외부 사조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전략적 무기와 수단이 되고 남북 관계를 주도할 수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북한의 어떤 스탠스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들도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대북 방송 이거는 우리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북한한테 뭐 이렇게 대북 방송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를 했는데 이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오늘 관련 대응이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자, 안보리 상임이사국 앞서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에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바로 두 국가 때문이겠죠? 중국과 러시아. 오늘 예상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안보리 상임이사회가 북한을 제재하는 어떤 수단으로서의 어떤 목선 이제는
큰 기대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우크라이나 전쟁에 공동 대응하면서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북한을 두둔했고 중국 역시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그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만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떤 결의안도 통과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서 기권을 잘 해요. 기권한 전제는 뭐냐면 러시아가 거부권을 해주는데 같이 거부권 안 해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안보리를 통해서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라든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기대하는 것도 곤란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 정부 또 우리의 우방 국가의 미국 또 우리와 스탠스를 같이 하는 북한의 미사일과 그 핵에 직접 노출되는 일본 이런 우방 국가들이 공동으로 유엔을 떠나서 공동으로 보조를 만들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촘촘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실용적이고 실질적이라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거부권 때문에 안 되는 안보리 이사회를 열어서 계속 하는 것은 북한이 이거 미국이 자기들한테 도발했기 때문이다. 한국이 먼저 도발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의 선전장이 될 가능성도 좀 있어요. 네. 뭐 회의는 하더라도 큰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느슨해진 국제 제재에 고삐를 주기 위해서 이 안보 협력국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우방 국가의 말씀이시죠? 협력. 네. 오늘 우리 아프리카와 한국의 정상회담 이런 것도 잘 활용하면 되겠죠. 네, 잘 네. 활용해서 북한을 유엔을 통하지 않고도 북한을 촘촘하게 제재할 수 있고 네. 북한의 국제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이제 대체 수단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안보리 제재를 지금 러시아가 완전히 지금 거부권 생각 앞에 제재 결의안도 안 지킬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상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날라온 오물풍선 안에 오물이 아니라 만약에 생화학 무기가 들어있다면 이건 또 다른 사실상 전쟁 선전포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우리 군의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거기에 살상 물질을 넣어서 뿌린다면 전쟁 선언이고 전쟁 행위죠. 그때는 가차없이 생화학 무기를 탑재해서 던진 원점을 파괴해야 되고 파괴할 능력과 의지를 보여줘야 되고요. 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북한이 지금 담배 꽁초 넣고 뭐 이런 거 좀 넣어 던지는데 우리가 원래 너무 앞서서 또 생화학 무기 가능성하면 간만 키웁니다. 북한 간을 키울 필요 없는데 그냥 그럴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해야 되고 만약에 생화학 무기를 투입해서 비닐봉지에 담아서 우리 뿌려서 대량 지금 군사적 우리가 피해가 오고 민간의 피해가 온다면은 그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도발 원점을 타격을 해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군사 심리전에 우리도 심리전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회장님께서 이건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전략적인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과거 국방부 차관 시절에 비추어서 사실 우리가 레슨을 얻어야 되거든요. 예. 네,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그때 우리가 목함지대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그때 김관진 장관 또 그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대표로 나가는 제가 차관으로서 그 뒤에서 이제 같이 그 의사 결정해 가지고 그때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박근혜 대통령인데 그 결기가 대단했습니다. 그 원칙 있는 대응. 그거 북한이 아무리 전쟁 준비 태세를 내려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네. 지키면서 그래 북한이 뭐 그때 완전히 이거 이렇게 전쟁 준비 태세하고 이렇게 나가도 결국은 그 우리의 어떤 그 응징 의지가 너무 결연하니까 거의 투항하다시피 했죠. 그렇게 했는데 물론 그 북한을 다루는 데서 여러 가지 강과 오늘 이렇게 조합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기 있게 해야 되고 대북 심리전 방송 또 우리가 외부 사조를 집어넣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사이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대북 전단 살포 문제가 정부가 살포하는 것을 우리 제어할 수 있는데 민간 단체의 살포 문제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북한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준 거예요. 우리가 북한이 계속 압박하면 우리 정부가 그 법을 바꿔서라도 북한에 이렇게 의도에 그때도 김여정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하나 잘못하면서 대북 전단 살포도
제어하지 못해서 뭐 남북관계 잘 하려고 하느냐 해서 개성공단 건물 또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우리 정부가 북한이 원하는 식으로 북한이 압박하면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입법도 하고 조치를 취할 것에 믿음을 주서는 안 된다. 그런 나쁜 신호를 준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왜 처음부터 그걸 안 들어줬으면은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민간인이 저 대북 전단 뿌리는 것에 대해서 물론 그것이 우리 국민이 피해를 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없는 정부가 그때 약속을 잘못해서 북한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북한에게 나쁜 신호를 준 거예요. 정부가 절대 그런 반복된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원칙 있는 대응, 우리 헌법과 법률 정신에 맞는 대응, 이 원칙을 지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반론도 폈습니다. 그러니까 접경 지역의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호소했다.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하게 됐다라고 설명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입법까지 그 당시 국회에 있었는데 북한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이 정부 입법이 아니라 그 압박을 가해서 하는 입법이 아니라 그 접경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혹시 북한이 그 대응이 잘못돼서 그 다칠 수 있고 여러 가지 완전히 문제 생길지 모르게 이 법을 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북한이 총을 쏘면 총을 막아야죠. 우리 주민이 죄 없는 주민 피해 받는 걸 막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그리고 북한의 잘못을 질책하기 앞서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이야기하면서 일반 국민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 탈북주민도 국민이지 않습니까? 많은 보수 인사들이 네. 대북 전단 뿌리는 거에 대해서 막는다는 거는 저는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당당히 반대했습니다. 네. 소장님, 그 단호한 결의 정신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주장들 속에 요즘에 급격히 부상하는 논리가 있어요. 뭐냐면 핵 자강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핵을 만들자. 우리도 핵을 개발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핵을 보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현실성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핵무기를 갖자는 목소리,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에 공존하는 것은 굉장히 정상적입니다. 특히 그 미국에서 지금 대통령 선거 진행 중이지만 일부 정당에서 또 일부 정치인들이 그 핵우산에 대해서 네. 핵발이 또 확장 억제력이죠.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듯이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북한이 핵의 위협 속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미국의 핵우산 속에서 우리 안보를 지키고 있거든요.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네. 그러니까 우산이 찢어졌거나 우산이 찢어질지 모르고 미국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은 무너지는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스스로 핵을 무장하든가 다른 방안을 구해야 된다는 이 목소리, 강경한 목소리가 저는 합리적인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합리적인 다른 목소리인데 이 부분 또 충분히 우리가 안보 정책 수립하는데 고려해야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네. 지금 핵무기가 그 미국 핵무기를 한국에 다시 끌어오자는 이야기 전술핵무 갖고 있는데 네.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핵무기를 투발 수단이라는 게 바다에 있든 알래스카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디 한국에 와 있든 간에 최종 결심권자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네.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마음을 서울에 갖고 오는 게 중요하지. 네. 핵무기를 가까이 온다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나토 국가에 핵무기 갖다 놨죠. 최종 사용 여부는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단추를 누를 수 있는 권리는 미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뭐 발입하는 것보다는 한미 간의 협력 관계, 특히 미국의 그 군 통수권자, 미국의 행정수반 대통령과 우리 한국의 정부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늘 유지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국은 해외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국과 우방국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자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번영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신중하고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목소리가 그런 걸 희생하더라도 핵무기 갖자는 목소리도 저는 하나의 합리적 목소리로 강경 온건 목소리가 하나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되 그러나 최종 결정 우리 대통령이 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하는데 정부는 그런 목소리를 받아 최종 결정할 때는 좀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KBS 라이프와 공동 기획으로 한 강연 실황 방송하기로 한 용산 특강이 오늘 오전에 첫 방송에 나갔어요. 그래서 내일 밤 11시에도 재방송을 하는데요. 그 향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와 관련해서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정승조 전 합참 의장, 제가 네. 차관 때 같이 했던 분이 정말 어렵게 부탁을 드려서 용산 특강에 출연해서 강연했는데 오늘
제가 방송 아침에 한 걸 봤는데 너무너무 방송을 보니까 너무 멋있었어요. 멋있고 이런 목소리를 국민들이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데 고맙고 이것도 계속해서 다음 달에는 보험부 차관이 나와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계속해 갈 생각이고 우리 전쟁기념사업회가 박물 전쟁기념관도 운영하고 또 W 아카데미 기능도 하고 리박물관도 운영하는데 아카데미 기능 속에서 용산 특강 계속해 갈 생각이고 또 나라를 지키는 포럼 나치스 포럼도 해서 한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 이분들과 국민들이 소통하는 공간을 계속해서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전쟁기념사업회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통일의 여건을 만들어갖고 법이 그래 정해놨어요. 그 법에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데 언론 도움이 필요한데 KBS N에서 계속 좀 도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용산 특강 그리고 안보 톡톡 많은 도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전쟁기념 사업회장과 함께 안보 상황의 현주소 짚어봤습니다.